네, 반갑습니다. 연화사의 미소, 제목이 무슨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이제는 3년 전에 퇴직을 해서 지금은 불교학부 명예교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예, 큰 제목은 좀 일반적으로 행복의 인문학적 성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는 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고 해서 어, 2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주로 이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치 제가 좀 충실하게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우선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셔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진도 있고 뭐 저는 동영상까지 이렇게 하지는 잘 못합니다만은 재미는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좀 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그런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조금 그 방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그 부작용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지금 말씀드릴 제목이 행복이고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림이 있는 이런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금동 미륵 방가 사위상이죠. 국보 제 83호입니다. 국보 제 78호나 118호도 이런 그 방가 사위상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금동 미륵 방가 사위상 국보 제 83호가 가장 유명하고 또 이 국보 83호는 일본 국보 1호하고 거기는 이제 목재지요. 우리는 이제 금동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상입니다. 이 매우 유사한 일본의 그 코류주에 있는 미륵 방가 사위상을 보고 이 많은 서구인들이 감탄을 한 바 있지요. 야스퍼스는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 미소는 우리 인류가 아마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그 깊이 있고 내적인 그런 이제 미소로서 어떤 그 서양에 있는 여러 천사라든가 하는 그런 미소와 비길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초월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다. 극찬에 맞이 않았던 것이고요. 25시 작가든가요? 게오르교는 일본 열도가 오래 잠긴다고 할 경우에 그 중에 한 가지 보물만 건져 된다고 한다면 이 바로 미륵방가사유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동 그 미륵방가사유상 이제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또 오늘 우리 큰 대주제가 연화사의
미소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미소를 닮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거롭고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그런 미소를 에, 잃지 않고 함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 금동 미륵판가 사유상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 이제 이 불상을 법당에 있는 불상을 이제 모시고 저 산 위에 올라와 가지고 바위 위에 이 불상을 딱 이렇게 모셔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마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 만사, 참 우여곡절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살피시는 건데 법당 안에 계시는 것보다도 그 산 위에 바위에 딱 앉으셔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우리 연화사의 미소도 이 금동 미륵관가사의사 미소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또 둘이 아닐 거로 봅니다. 우리가 우선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 분노,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서 매우 순수한 그런 상태가 될 걸로 봅니다. 이 순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았어요. 왼쪽에 있는 그 갓난 아기의 사진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는 백지 상태와 같지 않을까. 무슨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영 논리를 가지고 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닐 거고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백지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있다 어린아이. 그래서 사진 한번 이렇게 구해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글쎄 거기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죽음 앞에서는 조금은 다 이렇게 예,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대면하면 또 그게 우리가 순수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태어나서 갓난아이에서부터 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생 일대의 그런 이제 큰 숙제가 우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소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또 가능할 것이다. 또 이런 마음으로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나의 어떤 마음, 거기는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 있을 수 없죠. 또 죽음을 앞둘 때는 또 그런 모든 우리가 시시비비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더 넉넉해지고 순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마음들을 늘 우리가 가져야 저는 이제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은 제가 이 범종이라고 하는 우리 연화사에도 범종이 웬만한 절에 가면은 특히 이렇게 그 종각이 있고 범종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조지훈 시인의 범종이라는 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연화사의 또 미소가 아마 소리로 이렇게 소리로 바꾼다면은 이 미소를 범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종 조지훈 무르익은 과실이 가지에서 절로 떨어지듯이 종소리는 허공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종소리는 터져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다시 연기고 맴돌아 귓가에 가슴 속에 메아리치며 종소리는 웅웅웅웅 33천을 날아오른다. 아득한 것 종소리 위에 꽃방석을 깔고 앉아 웃음 짓는 사람아. 죽은 자가 깨어서 말하는 시간 산자는 죽음의 신비에 젖은 이 텅하니 빈 새벽의 공간을 조용히 흐르는 종소리, 너 향기로운 과실이여.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 시 느낌을 여러분께서 느끼리라고 봅니다. 중간쯤이던가요? 종소리 위에 꽃방석을 깔고 앉아 웃음 짓는 사람아. 우리가 평생을 뭐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막상 현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소와 더불어서 이 범종 소리를 우리가 늘 함께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한번 골라서 여러분께 여러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의 의미, 또 행복의 필요 조건, 그리고 행복의 충분 조건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 가장 본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시간에 본론도 중요하지만 그 가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런 행복을 구현하는데 하나의 꼭 필요한 그런 조건들,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뭐 행복의 의미, 조금 뭐 사전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냥 상식 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복된 좋은 운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감이 없는 상태. 아마 행복하면 되게 이 두 번째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은 그 잠자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는 흙에 앉은 잠자리가 살아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잠자리들이 많이 밟혀 죽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땅에서 잠자리가 살아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는 거기에서 행이 왔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은 제사상을 가득 차게 차리고 제사 지내면 복이 내려온다 하는 그런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 많은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행복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되게 행복주의, 뭐 행복설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누구나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예,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하나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저는 크게 이런 그 세 가지 차원, 생물학적 차원, 또 사회 역사적 차원, 정신적 차원 이렇게 한번 크게 3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자, 생물학적 차원이라는 것은 저는 거기 이제 좋은 자연 환경과 육체의 건강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뭐 지구촌이 특히 그 기후 위기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태위기, 요즘 특히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뭐 겨울에 또 더 덥다든가 아주 더운데 또 갑작스럽게 추워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가 요즘 뭐 산불도 저 뭐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유럽에서도 대단한 산불들이 있었는데 진짜 기후 위기는 이제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자연 환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존재인 한은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자연 환경이 되어 있어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들의 육체가 이제 건강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돈 얘기합니다마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다. 또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과 명예, 명리, 뭐 옛날부터 그렇죠. 이 명리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름 석자 내고 명예 또는 권력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자기에게 이로움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건강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뭐 그런 돈도 명예도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로 보면은 이 생물학적 자원 얘기는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의식주, 의식주도 이게 잘 해결이 되어야 우리들이 또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춥거나 옷을 못 입고 그 정도로 가난하면은 춥고 또 배고프고 또 어디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거기 이제 건강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30가지로 했는데 인터넷 검색 들어가 보시면 뭐 정말 수만 가지의 건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많이 접하실 것 같고요. 늘 또 참고하시고 읽지만 마시고 그 몇 가지라도 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자기는 실천을 못하는 제 한 친구도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친구 보면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건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정되고 질서 있는 그런 사회 환경, 그래서 어떤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가요? 우리 인간이 이제 동물 사회에서는 정말 가장 힘센 동물들이 살아남고 하죠. 그런 이제 예, 약육 강식 또 그런 이제 그 정글의 법칙이 통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안정되게 살기가 힘듭니다. 또는 뭐 이빨과 발톱의 질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힘이 센 사람만이 이제 가장 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러나 가장 힘센 사람도 힘센 동물들도 보면 항상 안정하다고 안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그 친구가 더 힘센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굴복시킬 수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약육강식의 환경에서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불안하기는 매일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그 안정된 그 강력한 국가가 있고 그런 국가 안에서 우리들이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한 이제 우리가 고맙다라고 하는 걸 별로 잘 못 느낍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사회 국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행복을 위해서 뭐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많습니다만은 나라가 저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저렇게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난민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거의 매일 우리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 사섭법이라고 하는 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두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이렇게 잘 함께 원용하고 서로 이렇게 교섭하면서 원만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서 그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포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해서 섭수한다 그런 말도 될 수 있죠. 섭수해서 교화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면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는 이제 늘 베푸는 거죠. 보시하는 거. 사람들에게 뭐 떡 한 쪽이라도 베풀고 이렇게 돼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죠. 또는 이제 에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그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말벗도 대줄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 무서운 데서 뭔가 끌어주는 이런 것도 다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이것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섬기기도 하고 함께 일한다는 얘기인데 함께 섬긴다 이렇게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사라는 게 일사도 되고 섬길사도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 슬픈 일이든 또는 기쁜 일이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경사, 결혼과 특히 이제 이 상사에 가서 함께 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잘 안 하면은 뭐 이제 친구도 완전히 친구가 아니고 사람 관계가 엉망으로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룻밤 뭔가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함께 이러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깊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런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사회 국가의 어떤 안정과 질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만 봅니다만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인간은 자아의식,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가장 다른 것이 바로 이 정신적 차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그런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오늘날 세계적으로 뭐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하는 그뭐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명상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행복의 조건으로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차원, 또 사회사적 차원, 또 정신적 차원, 삶의 이러한 세 차원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뭐, 이거는 뭐 매우 상식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저는 불교 철학을 오랫동안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행복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두 번째로 올바른 세계관의 확립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이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이웃 종교를 이렇게 믿고 신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 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이런 잘못된 세계관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첫 번째는 이제 신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경전에서는 이제 전후화작인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재신 이런 말이 되겠는데 모든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락 또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자재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특히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숙명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이 아니라 과거생에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자기가 지은 행동, 업, 까르마라고 그러죠. 그런 과거생의 업에 과거의 업에 의해서 금생의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연론이죠. 모든 괴로움이나 즐거움
또 우리 이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숙명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걸 이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 그 이제 인도에서는 브라흐만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이제 브라흐마니즘, 고대 힌두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것은 그런 브라흐만이 이제 전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이 구르고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창조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그런 그 브라만이 변화되어서 굴러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 만유에는 어떤 그런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건 이제 범신론이다. 팬세이즘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해 가지고 그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거기에는 엄격하게 이제 내용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입장에서의 그 신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는 그런 범신론적인 의미에서의 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현대적인 용어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이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불교 부처님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또 과거의 나의 그 업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왜 그것이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초기 경전인데 이제 중화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도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질서가 필요하지요.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다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숙명론자라고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그러면 도둑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그 잠을 자고 또 뭔가 우리가 안정된 안정감 속에서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고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뭔가 사회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도 그런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이 그 숙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B의 것을 훔쳤다고 할 때 A를 비난하거나 A를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구속을 하거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도둑질한 사람이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이건 숙명적으로 이렇게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그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은 지극히 우연한 현상이고 이건 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냥 모든 것은 다 우연일 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우연이 있는 거지 내가 나한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 본인이 이제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도둑질한 게 절대자의 뜻이다 이렇게만 또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도 그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 행복의 조건으로 그런 안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그런 도덕적 질서 이런 도덕적 질서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 비판이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가 신이론이냐 숙명론이냐 우연론이냐 그 자체가 그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현실 생활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걸 이렇게 이제 접근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이거는 이제 치명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 이걸 어떤 이론적으로 이걸 뭐 설명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게 어떤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느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이제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이 문화라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경작이죠. 쿨투르, 컬처인데 우리도 이 논밭을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우리들이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이제 완전 황폐화가 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경작을 해서 풀도 뽑고 이렇게 가야 수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도 내버려 두면은 아까 뭐 이빨과 발톱의 질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힘센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인간의 인류 문화를 창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어떤 숙명의 숙명뿐이라든가 또 모든 것은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든가 또는 우연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경작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이제 강의를 듣고 뭐 책을 읽고 이럴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그냥 배불리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잘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문화를,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이론이나 숙명론이나 우연론에 함몰되면 인간이 그렇게 어떤 창조적 의지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인간이 문화 창조를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 세상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세 가지를 이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자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이라고 하는 이 가치 또 이러한 어떤 그 논리 이러한 입장이 에서 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올바른 세계관이 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연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연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연기라는 말은 무엇에 어떤 연하여 무엇에 말미암아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 어떤 결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존재 일들은 그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인연에 의해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연하여 생겨한다, 일어난다.
발생한다 하는 그런 인과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론은 뭐 이제 인연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인과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특히 우리 인간의 뭐 행복이나 불행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숙명의 산물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까르마에 의거한 것이다. 까르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첫 강의로 드릴까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좀 뒤로 미뤘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떠나서 또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들이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간에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오른쪽에 제가 그 임네케르테스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만은 그 책이 상당히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이 헝가리 태생의 작가지요. 이분은 1929년에서 2016년에 헝가리 태생의 이제 작가인데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그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944년에 이제 그 1년간 이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하죠. 거기서 이제 1년간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운명이에요. 예. 그 15세 소년이 죄르지라고 하는 소년이 거기에서 1년간 살아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만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여기 1년이라고 한정을 지었지만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60을 산다, 또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죽는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결국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뭐 감옥과도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뭐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는 1년이라 또 100살이라고 했을 때 1년이라고 하는 거, 100년이라고 하는 거, 이 차이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다 우리도 죽을 운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는 이제 그걸 더 압축을 시켜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자유도 없고 정말 더 열악한 그런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이제 1년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많은 착잡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인간의 자유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아주 치열하게 소설로 써내고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실제로 운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운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을 운명인데 우리가 100년을 살지만은 근데 그 죽음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저버리면은 안 되겠죠. 거기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비록 죽을 운명이지만은 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는데 그 수용소에서 1년간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월을 다 허송 세월만 하는 것이 답이냐?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곧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소설에서는 이제 만약 운명이 존재한다면 자유란 자유는 불가능하겠죠. 또 만일 자유가 존재한다면 운명은 없다. 따라서 이 말은 나 자신이 곧 운명이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임내 케르테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 실존적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지기 쉽고 비탈길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거기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운명이라든가 이런데 그게 져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주창하는 그런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연기론의 메시지는 자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이론, 숙명론, 우연론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가능케 하지 원론적으로 가능케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신이론, 숙명론, 우연론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여기는 했었는데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간다면 이제 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이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뭐 여기서 뭐 주장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어, 그 아까 아우슈비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나는 길에 그 아도르누라고 하는 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이다.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 수백만을 참 죽어가는 그 앞에서 무슨 시가 나오겠느냐. 시를 쓴다는 그 자체가 야만이다. 정말 참극이고 비극이었죠. 그 유럽에서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허무주의라든가 인간은 뭔가 이성적 존재고 합리적 존재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신이 창조한 그런 인간으로서 그 인간을 그렇게 많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봤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보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진 거죠. 이 인간이 뭐냐? 결국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냐? 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막 그런 입장을 아도르노가 멋지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인간이. 예. 저 아까 그 연기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연기란 말을 조금 더 이제 불교에서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모든 것이 거기는 이제 인다라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 그 거미줄을 얘기를 본 거예요. 그 거미줄 어느 하나에 이제 그 거미줄을 그물코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있으려면 그 그물코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지금 다른 그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여러 다른 그런 거미줄 관계 속에서 지금 그물코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인드라망은 더 뭐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망 그 하늘나라에 제석천에 이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 코에 아주 맑은 그런 보석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과 보석들이 서로 이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석에 다른 모든 보석들의 모습이 다 비추죠. 그 비친 게 또 다른 우리 뭐 눈부처라고도 하죠. 그 상대방 눈 속에 보면은 내 거기 예,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이제 눈무처인데 마치 눈무처럼 이제 그 비추어진 하나의 보석에 비춰진 모든 그 구슬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른 구슬에게 또 대비쳐지는 거예요. 그 대비쳐진 게 또 다시 이쪽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둥무진하다. 거듭거듭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화음에서 말하는 그게 연기법입니다. 뭐 이건 이제 그냥 거미줄만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어, 아프리카에 이제 이 우분투라는 말 많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제 뭐그 민속학자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런저런 걸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맛보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제 가득 과일을 담아놓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너희들이 제일 달리기에서 빨리 이제 1등을 한 사람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레디 고 뭐 했겠죠. 그런데 우르르 달려올 줄 알았는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아이들이 다 옆으로 손을 다 잡고 함께 다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가 어, 아니 너희들 빨리 와서 달려와가지고 하면 다 혼자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 얘기 답이 우분투였습니다. 그 우분투라는 의미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그 지금 뭐 치열한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이 체제에서의 이런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먼 나라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런 우분투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이제 연기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이제 바탕에서 본다면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여기 이제 밑에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달라이 라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연기의 이치를 참 신선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다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립된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복숭아의 그 씨처럼 단단한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그게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면은 양파 껍질을 벗겨나가듯이 나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선 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경전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뭐 동서양을 떠나서 내 살 같은 것은 흙으로 되어 있죠. 또 이 피, 무슨 여러 가지 액체 하는 건 이제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 또 이 따뜻한 온기, 이거 이제 화가 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동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게 풍,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어지면 한 줌의 흙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로, 바람으로, 또 따뜻한 불기운으로, 화풍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연으로 보면 나는 자연의 산물이지 이 내 몸뚱아리가 있지만은 이건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영원 불변했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내 육체만이 그러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한 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나의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 학교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책을 읽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어떤 의식, 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된 실체로서라기보다는 내 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루어 사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끝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이제 나라는 것은 사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나에 대한 특별히 나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못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지요.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인도 고대 철학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실체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하는 게 이제 무아, 없을 무나해서 무아라고 하는데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신선한 또 현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분투하고 또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방금 살펴보았고 이제는 행복의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또 제 어떤 욕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어떤 색안경을 쓰고 지금 세상을 많이 보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기보다도 내 욕심에 따라서 비틀고 왜곡시키는 거죠. 뭔가 달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떤 우리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콘텍스트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는데 되게 맥락을 무시하고 그 단면만을 본다든가 해버리면은 영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도 그런 거 뭐 좀 많지요. 그냥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뜻하나,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이게 분명한데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은 그 전후 맥락은 딱 무시하고, 뭐 거두절미라고도 하죠. 그 무시하고 그거 단면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이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기 예, 있는 그대로 본다. 불교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닫는다는 말도 달리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깨닫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모든 사물과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랬죠?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법 실상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법.
제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사물과 존재, 현상 이걸 그럴 때는 이 법이 진리라는 개념보다도 제법 무아라든가 할 때 마찬가지. 제법 실상. 실상이 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물과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 욕망으로 보아서는 못 본다는 게 자기 욕망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돼요. 왜곡시켜서 보죠. 마치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걸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대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은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불교에서는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우리 인간이 적절한 욕심, 적절한 욕망, 의욕 이거 없으면 또 힘들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것도 그뭐 욕심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10시간을 해야 그 교과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1시간만 해놓고 다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90점 맞는다. 그럼 90점 맞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자기는 1시간만 해놓고 90점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려면 또 많아지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내고 화내고 그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먹는 것이든 어떤 명예에 관련된 거든 뭐든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이치를 잘 모르는 게 이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탐진치라는 어리석음이죠. 진리에 대한 무지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탐진치를 끊어야 되는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자. 이렇게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어가지고는 우리들이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모든 걸 왜곡시켜서 보게 된다. 모든 사물을 왜곡시켜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다섯 번째 예는 이제 폴 발레리 얘기인데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늘 자기 형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 생각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 삶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는 노예처럼 그게 끌려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참 유명한 책인데 인류의 문명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하면 그 문명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거기에 적절하게 도전이 왔을 때 대응하고 해야 문명은 오히려 발전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도전이 없으면은
인류 문명이 오히려 멸망으로 간다.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할 얘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늘. 근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 이 자체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 그런 마음가짐을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또 용기로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전가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조금 외설스럽기는 합니다. 얼른 보면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젊은 여인의 이제 젖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그런 춘화라고 할까요? 외설스러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이었느냐, 선입견이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노인은 지금 감옥에 손이 묶여 있고 그렇죠. 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그 푸에르토리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자 여기 다섯 번째 예는 이제 폴 발레리 얘기인데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늘 자기 행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 생각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 삶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그,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는 노예처럼 그게 끌려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참 유명한 책인데 인류의 문명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하면은 그 문명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조금 외설스럽기는 합니다. 얼른 보면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젊은 여인의 이제 젖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그런 춘화라고 할까요? 외설스러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이었느냐, 선입견이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노인은 지금 감옥에 손이 묶여 있고 그렇죠. 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그 푸에르토리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을 넣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아버지 흡연회를 가는데 그 음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인이 체격이 좋긴 합니다만은 뭐, 못 먹으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살이 없고 살집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면회를 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뭐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그러는데 뭔가 아버지께 먹을 걸 드려야 되는데 예, 자기 젖을 예,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이 참 애절하고 참 그런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면 외설스럽다고 볼 수도 없지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젖을 먹여드리는 모습인데 얼마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또 성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박물관에 가면은 그 입구에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노인과 여인은 루벤스라고 하는 그 화가가 이제 그림,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을,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면은 엉뚱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참, 어쨌든 이 마음들은 이 노인의 마음도 그렇고, 이 따님의 마음도 그렇고, 참 안 됐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서로 그 사랑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결코 외설스럽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조국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성스러운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도 이렇게 나체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보면은 이 그림도 좀 외설스럽게 느껴지는데 자,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림이 이 이제 유명한 레이디 고디바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상당히 어립니다만은 이 부인입니다. 예,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이 고디바 부인이 아마 16살 정도 된 그런 젊은 나이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디바 부인 그러는데 이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상당히 그 독한 사람이에요. 한 지방의 영주인데, 그 영주인데 그 영지에 있는 여러 그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가렴 추구하고 아주 착취하는 그런 거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세금도 감면해주고, 조금 이렇게 많은 보살펴줬으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런데 뭐 그게 이제 귀에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디바 여인이 부인이 제가 한번 그러면은 내가 정말 뭐 발가벗고라도 내가 이 영지를 한 바퀴 말을 타고 한번 돌 텐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오늘 들어주겠느냐 소원을 그러니까 설마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실제로 이 고디바 여인이 이제 말을 타고 그 영지를 한 바퀴 돕니다. 다른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죄송해서 다 커튼을 내리고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톰이라는 친구가 그걸 이제 그 친구가 유일하게
커튼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관음증 할 때는 피핑, 엿보다고 그래서 피핑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디바 여인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보듬으로 안으려고 하는, 불교적으로 보면 참 보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한, 뭐 발가벗어서 알고 뭐 이렇게 부끄럽고 낯뜨겁고 그런 개념보다도 이걸 아주 그 성스러운 그런 그림으로 이제 다들 이해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안다면 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더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영주가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고통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맥락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파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제 아까 앞에서 제가 70kg이다 그랬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비만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식생활하는 것도 서양식으로 가게 되고 정말 그 외국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아주머니 부인들이 참 이렇게 많이 살이 쪘지요. 우리 동양인들은 거기 보면 참 그게 보면은 어, 그렇지 않은데 70kg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제까지 막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50g이고 이 사람은 체중은 50kg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제 60kg, 70kg으로 이제 몇 달 사이, 한 두 달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kg이 이제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되는데 이제 사람은 한 두 달 전에는 90kg이다가 또 한 달 전에 80kg 되고 이번 달에는 70kg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70kg이지만은 두 달 전에 50kg이고 50kg이 이 하나의 정상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70kg는 큰 문제예요. 근데 두 달 전에 90kg 나갔던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70kg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청심호죠. 아까 그 50kg이 정상인 사람은 70kg은 이제 적신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체중이 어떤 과정으로 돼 있느냐, 이런 그 전후 맥락이 있어가지고 그 70kg의 의미가 이제 정해지는 결정되는 거죠. 그냥 70kg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후 맥락에서의 그 70kg의 의미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 사물의 어떤 단면을 보고 속단을 한다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전후 맥락을 모르면은 그냥 얼른 섣불리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나중에 후에 막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은 모든 사물과 존재 모든 어떤 현상의 그 참모습을 바르게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근데 우리 살아가는 데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물과 존재,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과 고정관념과 우리들이 이제 성냄, 화남 이런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고요하게 다스려 가면서 아까 호수의 물이 잔잔해질 때 모든 그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비치듯이 우리도 모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엄청난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자, 행복의 충분 조건으로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 바꿔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역지사지란 말 우리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막상 누구나 다 역지사지야 입장 바꿔 생각 이렇게 하다 한다는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 보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물은 한 가지 물인데 이 물을 네 가지로 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수사견. 우리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육도는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이죠. 천상의 이제 천상인들, 천인들, 천인 또는 천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천인들은 이 물을 보고 보석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람은 이 물을 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 중생들은 그걸 피고름으로 물을 본답니다. 그다음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고기가 볼 때 물은 자기 집이에요. 네, 이렇게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일수사견인데, 이건 우리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음,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진해 있죠? 막 발 많이 달린 진해. 진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징그럽습니까? 뭐 저는 굉장히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네들끼리 볼 때는 지네가 예쁠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아이들, 새끼도 낳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네도 지네들끼리 볼 때는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럽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 이제 일수사견이라는 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 하는 그 불교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월 삼별하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화엄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 이게 월이라고 그림을 그리셨네요. 하늘에 저게 배인가요? 뭐 다롤자 같기도 하고 그냥 나룻배 같기도 한데 휘영청 밝은 달이 보름달이 떴다고 가정을 하는데 아까 뭐 호수도 좋고 강물도 좋습니다. 그게 갑을병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배들이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그 배는 이제 낚시를 들이우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타고 을이라는 배는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병이라고 하는 배는 병이라는 사람이 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이제 정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낚시를 들이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 그 달은 정지에 육안으로 봤을 때 정지에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동쪽으로 노를 저어가는 을이라는 사람이 볼 때 달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또 물론 이것은 착각 현상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달이 조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달이 멀리 있기 때문에 달이 따라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쪽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달을 보면은 달도 서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다. 그러면은 그 가만히 멈춰서 있는 달이 따로 있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달이 따로 있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달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달은 하나입니다. 달은 하나인데 갑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각각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역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만 봐가지고 이게 내가 당연히 옳다. 이것 때문에 뭐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도 뭐 더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원리가 자기 입장에서 옳고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이 될 쪽으로만 늘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보기 힘든 거죠. 자기 객관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역지사지도 되고 하는데 그런 1월 3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인데 배가 세트 있다. 거기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유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죠. 금맹무상. 여러 무리의 그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인가요? 맹인 장님들이 무상, 무는 어루만진다 이 말입니다. 코끼리를 어루만진다. 그러니까 다 코끼리를 만지고 이제 코끼리 구경을 하는데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이라. 그래서 기둥 만진 사람은 이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귀를 만진 사람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 쌀 이렇게 하고 키가 있잖아요. 그 키처럼 넓적하게 생겼구나. 또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또 이제 달리 얘기를 할 것이고 뭐 등을 만진 사람은 또 이제 달리 얘기를 할 것이고 자기가 이제 그 만진 만큼 자기가 본 만큼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다 맞기도 하고 또 다 틀리기도 해요. 거기 게시기에비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끼리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맞아요. 그죠? 네, 코끼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맞는데 그 이제 자기 부분만 거기에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틀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냐,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면은 안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날 뭐 하버드라든가 이런 데서도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보면은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 수만 많아서 좋은 건 아니라 그래요. 질적으로 친구 두세 명만 있어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서로 사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70 몇 년간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연구를 또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인데 사람 행복이라는 게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만 뭐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의 조건으로 충분 조건으로 역기사지 입장을 항상 바꿔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 서로가 용두도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믿음도 깊어지고 서로 더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결별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은 뭐 더 나아가면 폭력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한번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일수사견 1월 3주 맹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충분 조건으로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체유심조 많이 하죠. 화엄경 또 원효 스님의 사상으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바탕은 이제 화엄경이 있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지어낸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일전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카톡방에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계 이제 자판 거기에다가 빨간 하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짝인 건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한번 봐라.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빨간 하트가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또 왼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근데 하다가 또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그 참 신기하다. 아마 어떤 잔영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게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진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그런 카톡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하트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게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특히 이렇게 유심조 뭐 늘 얘기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놀라워서 저도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고 그랬는데요. 자,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그 제시를 했는데 이 플러스 발상, 뭐든지 우리가 마이너스로 발상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우여곡절이 있죠. 뭐 이것 우여곡절은 뭐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무슬림이든 여러 뭐 어떤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들도 다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또 어떤 어려움, 시시비비,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에 꼬여가지고 엮여가지고 또 이렇게도 되고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뭐 많은 음해를 받기도 하고 뭐 세상 살다 보면은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해 보여도 그래서 들여다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인생은 희극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우여곡절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이 플러스 발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하루야마시기 일본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그런 책입니다.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약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떤 그런 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할까?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놀랍게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마음가짐에서 그 차이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위약, 가짜 약이란 말이죠. 위약 효과. 예를 들면 뭐 약도 아니에요. 뭐 밀가루 같은 것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가지고 환자한테 이거 먹으면 뭐 다 낫는다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짜 약인데도 그 의사 말씀을 믿고 뭐 열심히 이제 그렇게 약을 먹고 하면은 실제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여기 반대되는 게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지만은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잘 믿지 않고 이거 뭐 또 이 약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이 좋은 약인데도. 그 플라시보 효과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이너스 발상으로 가느냐, 플러스 발상으로 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줄을 놓지 않고, 뭐 호랑이가 무슨 물어가도 정신천만 차리면은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 자기가 치지 않고 어, 자기가 이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이제 가는 게 플러스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발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 나름이에요. 자, 여기 다섯 번째 예는 이제 폴 발레리 얘기인데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늘 자기 행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 생각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 삶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그,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는 노예처럼 그게 끌려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참 유명한 책인데 인류의 문명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하면 그 문명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거기에 적절하게 도전이 왔을 때 대응하고 해야 문명은 오히려 발전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도전이 없으면은 인류 문명이 오히려 멸망으로 간다.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할 얘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늘. 근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 그런 마음가짐을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또 용기로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자, 이게 다섯 번째 예는 이제 폴 발레리 얘기인데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늘 자기 행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 생각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 삶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는 노예처럼 그게 끌려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참 유명한 책인데 인류의 문명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하면 그 문명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거기에 적절하게 도전이 왔을 때 대응하고 해야 문명은 오히려 발전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도전이 없으면은 인류 문명이 오히려 멸망으로 간다.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할 얘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늘. 근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 그 자체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 그런 마음가짐을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또 용기로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자, 이게 다섯 번째 예는 이제 폴 발레리 얘기인데요.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가 늘 자기 행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 생각을 다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내 삶도 따라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세상 그, 그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자기는 노예처럼 그게 끌려가게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 참 유명한 책인데 인류의 문명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평탄하게 하면은 그 문명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있을 때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거기에 적절하게 도전이 왔을 때 대응하고 해야 문명은 오히려 발전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도전이 없으면은 인류 문명이 오히려 멸망으로 간다.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할 얘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늘. 근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 이 자체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 그런 마음가짐을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또 용기로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여기 일곱 번째는 이제 여기 헬렌 켈러와 나폴레옹. 자, 헬렌 켈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번에 우리 뭐 패럴림픽인가요? 도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놀라운 그런 의지력 또 그런 용기 이런 걸 보여주지요. 헬렌 켈러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뭐 이런 거 좀 어디서 해봤는데, 눈을 감고 조금만, 다 아는 길인데도, 이 뭐, 몇 미터를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힘든지. 근데 헬렌 켈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는 동안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항상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폴레옹,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영웅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이게 뭐를 말해 주는 걸까요? 결국은 행복은 우리가 마음가짐에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것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참, 이건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와 나폴레옹에 있어서. 헬렌 켈러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없었다. 행복한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금이 십자금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잠깐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뭐 사진을 이렇게 한 겁니다만은 그게 마지막 그 대사든가요? 제 기억으로 그 상당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희망을 버리면 희망이 없으면은 불행해지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금이 한번 14금의 비밀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만은 이 그 사과 먹을 때 그렇죠. 사과 반쪽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사과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과가 아직도 반쪽이나 남았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경제 다안 좋다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 이 경제학자들이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늘 항상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아니, 이 세상에 불교 신자, 뭐 기독교 신자, 여러 그런 뭐 종교인들, 이슬람 신자, 무슬림들, 여러 많은 힌두교 신자, 종교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그러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예, 갈수록 이렇게 잔인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세상에 부처님도 나오시지 않고 서가모니 좀 나오시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고 공자님도 나오지 않고 소크라테스도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도 더 사람들이 거칠고 더 험악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이런 분들이 없다면 오늘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어, 이분들마저 없었다면 이 세상의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은 어차피 그 완벽한 어떤 이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추구해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나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또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들이 노력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종교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내가 참다운 불교인인지 늘 그렇게 하루하루 참회하고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겠죠. 또 뭐 경제학 박사들도 좀 더 연구하고 이제 노력하고 근데 우리가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 개인적인 이익만을 너무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베풀고 나누고 아까 우분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얼마 한 2015년도 어느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요.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아마 뭐 카드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CEO가 그때 당시에 여러 이제 그 사람들 경제 생활하고 어떤 행복감하고 이런 걸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봉 한 7만 달러, 7만 달러니까 뭐 7,600만 원에서 7,700만 원 정도 우리 되겠죠, 연봉이.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물론 이것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제 한국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기본이 한 7만 달러는 연봉으로 되어야 이제 행복할 수 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고 그 카드 회사의 CEO 사장이 대표가 자기 직원들 제가 기억으로 뭐 120명인가 직원들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을 7만 달러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연봉이 한 100만 달러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연봉을 인상을 하고 하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자기도 솔선수범 해가지고 자기도 7만 달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7만 달러를 한 것은 아니겠죠. 뭐 중간에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들 하는데 어쨌든 뭐저 수위라든가 가장
예, 이제 적게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거의 연봉이 두 배로 올랐다 그래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그동안에 이제 돈이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하긴 할 테니까 어쨌든 그래도 상징적으로 또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자기도 최저임금 7만 달러로 연봉을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최저임금을 그 자기 회사의 직원들은 7만 달러로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정도는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5만 달러만 받는다든가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연구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그 취지였겠지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회사 모든 자기 회사 직원들이 다 행복하고 할 때 아까 우분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회사 직원들이 다 행복해질 때 대표로서 자기 회사의 그 사장님도 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또 이런 행복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우리들이 잘 갖출 때 이제 행복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이제 정말로 본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다 알지만 철저하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이렇게 다 시간을 허비하고 하루하루 또 허비도 하고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론 겸 결론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론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